일단 삼성전자 하나 이슈만으로는 시장을 억누르기 어려울 것 같고 핵심 포인트는 엔솔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좀 회복할 때 그때 현금을 조금씩 만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가 참 중요하긴 해요. 네. 지금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사실 또 목요일 날 27일 날 몰리잖아요. 네, 네. 27일 날 일단 FOMC 회의 거기에서의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날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엔솔도 그때 상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확정 실적 발표가 그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호재가 될 것이냐, 이건 가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엄청 잘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시장이 우리가 요즘 뭔가 기업들이 증설을 하고 이러면 호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인텔이 지금 24조 투자를 맞습니다. 예. 파운드리 쪽에다 하는.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미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좋아지는 호재로 봐야 될 것이냐, 인텔의 어떤 이런 말로 인해서 오히려 악재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좀 헷갈리는 거라. 일단 인텔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마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무조건 호재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소부장 업체들도 팍팍 움직였습니다. 장비 업체들이야 뭐 이제 일이 막 밀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 근데 장비 업체 다 빠졌거든요. 그만큼 호재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7일 날 삼성전자가 아마 장 시작하기 전후부터 사업부별로 팍팍팍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뭐 반도체 사업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시장이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억누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원래 그 다음 분기 가이드를 발표할 때 매우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예비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시장을 몇 번 누른 적은 봤어요. 근데 그 확정 실적 발표하고 다음 분기 가이드를 발표를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시장을 억눌렀던 기억은 별로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하나 이슈만으로는 시장을 억누르기 어려울 것 같고, FMC도 이미 그 이슈 때문에 미리 뺐고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엔솔입니다. 엔솔이 얼만큼 들어오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아마 시장의 결론이 날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들 뭐 해봐야 몇 주 못 받았으니 네네. 시초가 공략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날. 일단 엔솔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엔솔은요, 제가 화면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주말사에 나온 그 증권사 자료인데요. 엔솔이 주요 지수에 편입을 할 겁니다. 아마 편입을 할 거고, 작년에 카벤 크래프톤, SKI 테크놀로지 이런 큰 대여급들이 상장을 할 때 주요 지수 편입 이벤트가 있기 전에 미리 종목들이 땡겨서 올렸고요. 네. 그리고 지수가 편입이 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 혹은 당일날 미리 땡겼던 수급 이벤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2월 9일 날 보시면 2차전지, 그러니까 테마형 2차전지 ETF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추정 유입 자금이 있고, 그리고 2월 14일 날 또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은 코스피 200 편입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벤트들을 합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1조 2,59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편하게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정도만 되면은 그래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근데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런 이벤트를 알고 액티브라는 다른 시장 참여자가 미리 그 종목을 산다라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월 중순 정도 MSCI 끝나야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끝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2월 중순 정도부터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있고요. 2월 9일 날 있었는 이런 2차전지 지수를 볼 때 왜 2월 9일이냐가 중요할 거예요. 2월 9일은 그 지수가 새로운 종목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7영업일 이후부터 ETF에는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라고 가능한 거고, 아마도 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그래서 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편하게 LG화학이 빠지고 엔솔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 엔솔이 들어가는데 그럼 기타 다른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팔지 않을까, 혹은 더 사지 않을까 이런 건데 더 살 확률은 적습니다. 이미 캡으로 다 상한선가 왔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아마도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의 엔솔과 같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이디어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1월 27일 날 처음 상장을 할 때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얼만큼 엔솔을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얼만큼 팔까? 이거 시작해서 근데 이거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미리 팔아놨다라는 하우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혹은 그때 피어그룹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로 미리 사놨기 때문에 그때 팔고 그 종목으로 엔솔로 갈아탄다라는 하우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론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를 추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특히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 이벤트 그렇죠. 끝날 때까지. 그것이 스마트 머니가 됐던 혹은 외국인 투자가가 됐던 그래서 그거를 잘 넘기는 게 일단 저는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2차 전지 소재주가 좋은 어떤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던 원인 중에 하나로 물적 분할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성 배터리, 세트 배터리 네. 업체들의 약 부진, 네. 주가 부진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 사고 싶은데 대신 대안으로 소재주를 샀던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엔솔이 왔으니 여기로 이제 탁 들어오려고 하니 그러면 2차 전지 소재가 됐든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뭐 카뱅이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지금까지 많이 빠져있는 그 종목의 밸류를 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 상장할 때 오버밸류로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밸류로 찾아간다는 전제가 지금까지 맞았다면 그건 시장의 원칙이거든요. 맞았다면 처음에 편입할 때 엔솔 편입하고 다른 종도 같이 편입하고요. 그리고 그 ETF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입금이 되고 수급이 더 붙습니다. 그렇지. 드디어 2000년이 가나. 그러는데 며칠 가다가 엔솔이 비싸진 거예요. 얼마에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비싸져가지고 파는 외국인들이 나온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개월 확약, 3개월 확약, 6개월 확약, 확약되는 물량들이 나오는데 또 1개월 후에 확약되기 며칠 전에 또 공매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코스피 200 편입 같은 경우 3월이기 때문에 3월 초까지는 공매도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코스피 200이 돼야지 공매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기간 동안 쭉 땡겼었다가 그 이후에 원래 밸류 찾아가려고 떨어질 때 팔 때 ETF 그 2000 ETF 수익률은 떨어질 거고 엔솔만 파는 게 아니고 ETF 떨어지면 다른 종목들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큰 걱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3월 갈 얘기는 3월 달까지 제가 계속 나올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고 지금의 당면한 시장을 얼마큼 빨리 시장이 안정화되느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걱정입니다. 그 3월 달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악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결국 이제 원론적으로 올라도 좀 일시적이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 그런 반등을 통해서 정리하고 당분간 주식을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또 보면은 그 이경민 팀장도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1분기에는 좀 어렵게 보지만 결국에는 뭐 또 상승할 거라고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시장을 떠나기도 그렇고 참 어렵단 말이죠. 일단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기 현장에 참여하는 제 입장에서 제 논리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을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잘 샀어요, 내가. 잘 사서 한 10% 빠지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한 35% 정도 빠지는 순간부터 이제 못 견딥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6,500원에 매도를 쳤다 칠게요. 그리고 매도를 친 이유는요, 시장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을 때 지금 같을 때 매도를 칩니다. 치고 매도를 친 개인 투자자분은요. 얼마에 다시 들어올까요? 6,500원에 매도를 치면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8,000원 이상 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을 논하는 반전 포인트들은 5가지 악재가 있으면 악재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면서 툭툭툭 올라왔는데 시장을 그때 겁나서 떠나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5개가 다 해결되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 그 견해는 서두에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지금 떠나면은 3,000포인트 돼서 들어옵니다. 정말로. 종목을 10,000원짜리를 6,500원 손절을 쳤으면 정말로 심하신 분들은 9,000원에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어려울 때 도망치면 그 이후엔 절대 못 붙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거든요. 당연히 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낙폭과대든 기존의 주도주든 매매를 좀 짧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막상 이 중간에 끊어칠 때 수익률이 있잖아요, 대표님. 별로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왜냐하면 오래 못 들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가지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원래 정말로 생각했었던 산업, 그 산업을 싸긴 싸거든요. 그렇죠. 싸면은 분할 매수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은 안 건드려야 됩니다. 그것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건 이미 있거든요. 그거 하든지 아니면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 플레이죠. 매매 플레이 해야 되는데 그 매매 플레이가 저는 지금 추천은요. 한 주라도 10만 원이라도 지금 해놔야 다음 하락장 때 내가 이게 기계적으로 습득이 되고 혹은 그 다음에 또 무분별하게 안 하게 되니까 또 3,000포인트 가 또 사게 되고요. 나온 김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주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약세니까 현금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뼛속까지 개인 투자자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논리냐 이겁니다. 왜냐면 그럼 3,100일 때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왜 그럴 때 현금을 늘리고 해라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 의도는 있습니다. 주도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법칙이 최근 3-4개월 동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주도주가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주도주가 없는 거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은 다시 2,900, 2,950 가야지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리밸런싱을 해도 늦지 않고요. 그때 타더라도 이미 너덜너덜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다른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말로 제가 이제 진짜 큰 부를 이룩한 개인 투자자는요. 신용 풀로 매매를 하는데 곁다리는 주식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다 주도주. 예, 빠질 때 다 팔아버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주도주로요.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기존 이만큼이 갖고 있는데 이거 손절 아닙니까? 얼마 못 사요? 얼마 못 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현금이 적어지니까 손절을 쳤으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삽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래왔는데 저도 이제 시장에 꽤 오래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시장에는 틀리구나라고도 느낀 거예요. 안 되면 지금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좀 회복할 때 그때 현금을 조금씩 만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률을 확 올리는 거 어려웠을 때 막판에. 네. 근데 이제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맞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주도주를 할 것이냐, 지금 센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리밸런싱 하느냐 하는데 그 섹터를 고르는 데 앞서서 내가 그 산업을 얼만큼 스터디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시장은 제가 보기엔 조금씩 흔들리긴 할 거거든요. 계속 하는데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못 버팁니다. 어설픈 스터디 가지고는 그렇지. 못 버팁니다. 아마도 또 나쁘다고 할 거예요. 그 섹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좋았던 섹터가 갑작스럽게 공장에서 불이 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지 에코프로비엠 네. 갑자기 풀라고 효성 뭐죠 거기도 또 네. 풀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악재는 왜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1월달에 이렇게 악재가 많이 쏟아지는 건 정말 제가 드물아니에요. 손으로 꼽아보니까 20개 되는 겁니다. 아 그래. 네, 오스템 임플란트 아 시작해서 1월달에만 네, 뭐 바이오주만 지금 2-3개 지금 부러져 있고요. 오늘도 하나 또 부러졌고요. 또 신라젠 신라젠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개가 넘는 겁니다. 근데 그 20개 중에서 하나의 재료 있잖아요. 악재 있잖아요. 그 악재가 정상적인 시장에 나왔을 때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큰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맞습니다. 예전에 제약바이오 막 매매할 때 한미약품이 뭐 하나 딱 미끄러졌다 했을 때 저는 퇴근을 못했어요. 제약바이오 문을 한 번에 무너져 버리니까 안 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죠. 그러니까는 그런 악재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건설주 지금 얼마나 쌉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지난 연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죠. 여기 1월 초에요 대표님. 성장주 어렵다. 성장 빠져 있긴 하지만 그 성장주가 막 빠지고 있는 시즌에 그나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곳은 건설주다. 이유는 싸기도 하는데 대선 시즌까지 겹치고 그렇죠. 모멘텀이 있으니까. 모멘텀이 있으니까 건설주를 하자 해서 제일 싼 주식이 디모 주식이었거든요. DL. 네. DLENC. 그리고 그 주식은요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주식이었습니다. 변동성이 7% 8%였어요. 건설주 대형주 치고 그럼 내가 이 종목 가지고 살아남을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이 부러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현대산업개발 사고가 터지면서 다 부러지는 거죠. 그렇죠. 트리거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작을 했고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이 없었으면 DLNC가 그런 공진이죠. 조금 흔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네네네. 서울 포레스트. 예. 그런 게 흔들렸음에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7% 빠졌거든요. 현대산업개발 이슈가 없었으면 그렇게 안 흔들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후에 뉴스가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 현대산업개발 이슈가 있으니 뭐 콘크리트도 좋은 걸 써야 되고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뭔가 이제 관리도 엄격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늘어나니까 건설주에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이건 뭡니까? 후에 나온 뉴스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번에는 건설주만 이렇게 느꼈지만 지금까지 주식을 하다 보면 엔터에서도 또 갖다 붙인다. 뭐에서도 갖다 붙인다. 이거를 느끼셨으니 이게 지금 시장의 코리아의 가장 큰 문제고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적어도 오늘처럼 시장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즌에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막상 내용을 찾으니 엔소리고 물적 분할하니까 또 승질이 나고 그리고 기계적인 패시브 수급 때문에 빨려 들어갈 걸 알고 액티브가 미리 사고 이거 뭡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기관 투자가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예. 그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죽겠다고 합니다. 저 지난주에 통화 많이 했거든요. 죽겠다고 합니다. 수익이 나야죠. 거기는 뭐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채워야 되니까. 딴 거 팔고. 근데 욕만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제도를 제가 고칠 수는 없고 그러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승질만 나다가 오늘 좀 장이 또 반등도 안 나오고 낙선물도 1% 플러스네 이러면 이게 제 마음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주린이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 있자니 이제까지 손실 본 거를 정말 다 확정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있자니 안 좋은 거면 이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고 주식 투자에서 불행해졌다는 사람들이 댓글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돈 벌려고 왔다가 그러니까 저 전에 그 뭐죠 그
의사, 정신과 의사 네네. 분을 만나봤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하는 요즘 그 결혼을 약속을 하고 그 결혼 준비금으로 같이 모아놨던 돈을 잠깐 집 사기 위해 준비한다든가 결혼 자금으로 운영하던 돈을 갖다가 잠깐 주식 투자해서 맞습니다. 불리겠다고 들어왔다가 그냥 박살이 나서 파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라.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제가 저번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 저번에 상담이 와가지고 그 전세 자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꽤 많은 금액에. 그래서 그거를 좀 의뢰를 하시는데 제가 거부했거든요. 원래 목적 자금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할 중요한 자금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이번 기회에 목적 자금으로는 저 여유 자금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제 자신도 민망해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도 과거 사원 때 큰 손실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 그때 선배님들이 뭐 그랬냐면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시면 되니까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도 못 자고 어렵고 이럴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 잘 풀어야 됩니다. 예. 그 나만의 스트레스 방법을 해소 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